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의도치 않은 사건의 계기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고되게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의 이런 호강이 믿기지 않네요. 하긴 그런 힘든 삶을 자처한 건 바로 저였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어리석은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하지만 출발이 나빴다고 끝도 꼭 나쁜 건 아니더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그 속담처럼 위기가 찾아와도 살고자 노력하면 길은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썰맘에서 이런 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를 보고 희망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전문대를 나와 택배 대리점에서 사무원 겸 경리로 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택배 산업이 발전하기 전이라 배송일이나 분실물이 꽤 많았답니다. 그래서 격리 업무를 보면서 고객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도 받아야 했어요. 일에 비해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알뜰하게 모아 매달 적금도 넣고 부모님께 생활비 보탤 정도는 되었죠. 그러다 점주님의 소개로 남자를 하나 알게 되었어요. 체력 좋고 잘생긴 남자가 있으니 만나보라더군요. 지금 같으면 남자 인물이 뭐 대수냐 하겠지만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그 말을 혹하더라고요. 소개로 만난 그 남자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런대로 제법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말재간도 좋아서 긴 시간을 함께해도 지루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반쯤 만나고 나자 남자가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곶감 세트를 사서 예비시댁에 찾아갔죠. 시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 말씀이 거의 없으셨어요. 시어머니도 조용히 살림만 하시던 전업주부라 딱히 많은 얘기를 나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설거지를 돕겠다는 저를 만류하시는 모습에서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저희 친정부모님이셨어요. 평소에 결혼 문제를 걱정하시던 것과는 달리 막상 남편감을 데려가자 마뜩 찬화하셨던 거죠. 인사한 사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던 아버지가 남자를 보내고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외모에만 신경 쓰는 자식 아니냐? 손도 너무 곱고. 군대는 갔다 온 거야? 아빠, 멀쩡한 사람을 왜 그렇게 불러요? 머리 아픈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갔다 왔겠죠. 그리고 못생긴 것보다 잘생기기 낫지. 뭘 그러세요? 치장하는 남자치고 생활력 강한 인간 못 봤으니 하는 말이지. 저 자식은 손가락을 빨든 말든 지 몸 하나 챙기기 바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거기다 허세 떨면서 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게 영 마음이 가질 않아. 멀쩡히 회사 다니면서 돈벌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엄마가 보기에도 그래? 그러자 엄마가 곁눈으로 아버지를 한번 보시고는 대답하셨어요. 한 번 봐서 뭐 아니? 근데 엄마가 보기에도 듬직한 맛은 없어 보여. 엄마는 네가 나이 차이가 좀 나도 푸근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랑받길 바랬거든. 그런 건 다 괜한 걱정일 뿐이지.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아니잖아요. 더해 그냥 날 잡을게요. 너 이 애비 말이 말같이 안 들려?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됐다며.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해. 사람이 무던하고 듬직한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도 자주 옮긴 것 같고 철상 맞고 엉덩이 가벼운 남자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 요즘은 아빠 때랑 달라요. 평생 직장인이 그런 개념도 거의 사라졌고 공무원 아니라면 이직 한두 번은 다 할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 한 사람인데 사람 보는 눈 없겠어요? 조금 더 만나보다 별일 없으면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께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 저는 반대하는 아버지를 이기고 남편과 결혼했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넉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은 멀쩡히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뒀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람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뜻을 크게 가져야 될 것 같아. 나 혼자일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개미처럼 일해서 언제 돈 버나 싶다. 우리 이제 애도 낳아야 하고 그럼 너 일도 못할 거 아니야. 그 전에 내가 자리를 좀 잡아놓으려면 꾸며거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사업이라니. 사업은 아무나 해? 당신이 뭘 해서 사업을 해? 시작도 하기 전에 김 빠지는 소리 할래? 건강식품 관련 일인데 아주 저만 밝은 게 있어. 당신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초나 치지 말고 지켜봐. 그러더니 퇴직금과 적금의 전부 털어 생전 해본 적 없는 식품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죠. 금방이라도 성공할 것처럼 들떠있더니 원재료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다더군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판매 금지 처분을 받고 생산 공장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철저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이 좋다는 말만 듣고 덤벼들었다가 낭패만 보고 물러난 겁니다. 그 한 번의 실패로도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생필품 유통업을 한다며 화장품이니 냄비니 하는 것들을 잔뜩 들고 들어왔네요. 알고 보니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어 성금을 주고 물건을 사들인 거였어요. 하지만 냄비 하나에도 몇십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들이 쉽게 팔릴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일도 얼마 되지 않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에게는 카드빚만 잔뜩 남겨졌어요. 결국 궁지에 몰린 남편은 본가에 손을 벌렸네요.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노후자금으로 마련해 두신 예금을 걸어 카드빚을 정리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정신 차리고 다시 취직하기를 부탁하셨어요. 남편도 부모님께 면목이 없는지 그제야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더군요. 하지만 나이가 있고 경기도 나쁘다 보니 재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무슨 일이든 사업만 아니라면 일단 반가웠어요. 물론 매일 오토바이 타는 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마음은 접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조용히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동안 저는 예쁜 딸아이를 얻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애를 키우기 위해 회사는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남편이 다시 뜬금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짓거리로는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할 것 같아. 뭔가 다시 일을 좀 시작해봐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또 사업 타령 시작하는 거 아니지? 아서 절대 안 돼. 왜 자꾸 시작도 전부터 그런 소리를 내? 가장이 하는 일을 응원해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재뿌리는 소리만 하니까 일이 잘 될 리가 있어. 지난번에 아버님 말씀 잊었어? 다시는 사업 생각은 하지도 말고 하는 일이나 착실히 하라고 하셨잖아. 부모님 돈에까지 손을 댔으면 뭐라도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답답하지. 얼른 그 돈 갚아드리고 우리 명진이도 잘 키우고 그러려면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된다니까. 맨날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에 매달려봤자 볕들 날이 있을 줄 알아? 나도 명진이 키워놓고 뭐라도 다시 시작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때까지만 다른 생각은 하지 마. 부탁이야. 하지만 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업병은 또 도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도 내 손댈 때는 사업은 꿈도 꾸지 않겠다더니 그 결심이 채 3년에 가지 못하더군요. 그러자 저는 그제야 친정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허세가 심해서 걱정스럽다던 아버지의 말씀이 사무치게 가슴에 와닿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하는 짓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시부모님께 말려달라고 부탁해봤네요. 그래도 남편은 마음을 고쳐먹지 않더군요. 그렇게 나락을 맛본 후에도
남편의 기가 계속 펄려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반대하는 저에게 말도 없이 일을 벌였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암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증금 빼서 투자하기로 했어. 다음 주에 집 비워줘야 되니까 짐 좀 챙겨놔. 그게 무슨 소리야? 애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내가 다 알아봤지? 비건너에 빈방에 있길래 계약했어. 집주인이 당판이랑 도배까지 싹 해주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봐. 아,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다니까. 뭐? 절대 안 돼.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나마 우리한테 남은 거 이 절세집 하나야. 근데 여기까지 손을 대면 어쩌라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자기 계획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딸을 데리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세 보증금을 털어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죠. 해외에서 유명한 꿀을 들여와 한국에 유통하는 무역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투자하기로 한 돈을 다 받은 쥐맙도 동창은 그대로 연락 두절됐습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들의 명함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공실이더라고요. 결국 다 사기였던 겁니다. 남편이 입만 열면 사업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니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겠죠. 그쯤 되자 저도 애만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가 어른들께 부탁하면 걱정이 좀 덜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건물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아버님의 병수발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어린 딸을 어린이집 보물반에 맡기고 아침 일찍부터 식당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정식집에서 설거지와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된 거예요. 가능하면 사무직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급한 대로 식당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간신히 먹고 사는 일은 해결이 됐지만 문제는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전세 보증금으로도 부족해 간도 크게 사채에 손을 댔더라고요. 사채업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자를 내놓으라고 남편을 압박하고 겁을 줬어요. 그리고 약속 날짜가 넘으면 여지없이 제가 다니는 식당으로 찾아왔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식당 앞에 진을 치니 손님들이 기함했어요. 그 모습에 식당 주인도 진자리를 쳤네요. 그래서 그나마 식당 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한 달 넘게 만나지 못했던 남편이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의 안부를 물었죠. 당신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밥은 먹고 다녀? 지금 밥이 문제야. 너랑 영진이는 별일 없지? 그 자식들이 식당에도 찾아오고 그래? 안 그래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나도 미치겠어. 식당에 눈치도 보이고 영진이도 걱정되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이혼하자고. 위장이혼이라는 말 들어봤지? 우리가 같이 묶여있으면 그놈들이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하나 협박당하면 됐지. 당신까지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은 이것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만나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해봐. 넌 그 인간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말로 될 거면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니겠어. 긴 말할 시간 없으니까 너도 서류에 도장 찍고 내일 법원 앞에서 만나. 그래도 명진이도 아직 어린데 이혼이라니.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라고. 누가 계속 그렇게 산대? 일단 내가 뭐라도 해서 빚 청산하고 나면 다시 합치면 되는 거야. 이게 다 너랑 애를 위한 일이라고.
너도 잘 생각해봐. 막말로 그놈들이 너랑 명진이한테 해코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으니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떠올라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이혼 도장을 찍게 됐죠. 그렇게 저희는 서류상 완전한 남이 되고 말았네요. 그런데 서류 정리를 마친 지 석 달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상한 문자를 받게 됐어요. 문자 메시지에는 그동안의 후회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리고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 호강시켜주고 싶다는 말로 끝이 맺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문자 내용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경찰에 신고할 결심을 했네요. 하지만 자기가 없어져도 절대 찾아다니지 말라고 했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사채업자들이 저를 미행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니 대놓고 남편을 찾아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 메시지 이후로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비보에 휘청이며 경찰서로 향해야했습니다. 시골에 버려진 폐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자꾸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간신히 경찰서로 달려갔죠. 거기서 대충 사건의 경위를 설명 듣고 증거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인적이 드문 폐공장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웠답니다. 그러다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사진에는 난장판이 된 공장 내부에 타담한 남편의 신발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을린 손목에 낯이 익은 시계가 채워져 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끌어안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오열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결국 유언의 말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어이없게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니, 이미 법적으로 남이 된 의였으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 될 상황이었네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헤어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로 남편에게 보란듯이 딸을 잘 키워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 잠도 줄여가며 돈을 벌었죠. 그렇게 몇 년을 일하자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맘이 먹고 시장 한 귀퉁이에 5평 남짓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간 한정식 집에서 일하면서 밑반찬 만드는 노하우를 배워왔던 터라 음식에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싱싱한 재료들로 조미료 없이 손맛으로만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아름아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가자 제법 멀리까지 소문이 났는지 배달 요청도 받게 됐네요. 하지만 소규모로 혼자 꾸려가는 반찬 가게라 배달까지 맡기는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간곡히 거절하고 매장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맘때 저희 가게에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들르는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품이 온화하고 저희 부모님과 연배도 비슷해 보이는 분이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콩자반이나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을 서비스로 드리곤 했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행색이 남루하거나 사는 게 어려워 보여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언뜻 보기에도 꽤 부유한 집안의 사모님 같았거든요. 그런 분이 제 반찬을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한데 하루는 반찬을 고르던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배달도 되죠? 사실 내가 일이 있어서 며칠 집을 비워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집에 있거든.
애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 일하는 사람이 해주는 건 안 맞나 봐요. 근데 여기 반찬은 아주 좋아하더라고. 미리 사놓으면 맛이 편할 것 같아서 말인데, 혹시 내일 모레 이 주소로 여기까지 배달 좀 해줄 수 없을까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주소를 적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난감했지만 그간 자주 들려주신 사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그러겠다고 했죠. 그러자 웃으며 미리 배달할 반찬값까지 치른 후 매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모님과 약속한 날이 왔어요. 저는 가게를 잠깐 주변 상인에게 맡기고 서둘러 주소에 적힌 집으로 반찬 배달을 갔습니다. 그동안 예상은 했지만 직접 마주한 사모님의 집은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대저택이었어요. 사모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엄청난 부자였던 겁니다. 저는 놀라서 혀를 내두르며 엉거주춤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오더군요. 남자의 어깨에는 골프백이 들려 있었어요. 보아하니 소리를 듣고 나온 게 아니라 외출하려다 저와 마주친 모양이었죠. 남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멋진 골프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의 얼굴은 보지 않고 서둘러 용건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이 부탁하신 반찬 배달 왔습니다. 아, 반찬? 이리 주세요. 얼마 드리면 되는 거죠? 값은 이미 사모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자 의아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자 저를 바라보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저는 그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근데 무슨 일이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동안 살아 있었던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남자에게 말을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남자가 저를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왜 그러세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명진 아빠, 나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난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사망신고도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죄송한데, 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이 반찬은 제가 들여놓을 테니 그만 가보세요. 무슨 소리야, 명진 아빠. 나야, 나. 당신 와이프라고. 눈치채셨겠지만 저택에서 나온 남자는 지금 저희 남편과 너무나도 닮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사고만 치다 떠난 남편이지만 막상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마주치자 저는 목이 맸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자의 팔을 잡고 매달렸죠. 그러자 당황한 듯한 남자가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이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이것 좀 놔주시겠어요? 저는 그제야 감정을 추스르며 다시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명진 아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바깥분이 저랑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네요. 그럼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만. 어머니께는 반찬 잘 받았다고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요. 그럼 사모님이 말씀하시던 아드님이... 네, 제가 이 집 아들이에요.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찬 넣어두고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요. 그리고는 서둘러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바로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몇 년 보지 못했다고 자식까지 낳고 살던 남편을 못 알아보는 여자가 어딨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영락없이 죽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몸을 숨긴 채 남자가 다시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반찬을 들여놓은 남자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외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모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이 집 아들인가?
아무리 그래도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닮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안부 인사를 하는 척 시댁에 전화를 걸어 시부모님을 떠보기도 했어요. 혹시 남편에게 헤어진 형제가 없는지 농담처럼 물은 거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웃으면서 저를 싱거운 사람 취급하시더군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붕어빵처럼 남편을 닮은 이 집 아들의 모습에 의구심만 더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게에 들르는 사모님을 떠보며 남자에 대해 알아내려 노력했어요. 보통 같으면 편하게 반찬을 고르시게 지켜보는데 괜히 커피를 권하며 말을 걸어보곤 했죠. 그러다 하루는 큰맘 먹고 아들에 대해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반찬 배달 갔을 때 보니까 아드님이 나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손주는 보셨어요? 아니요. 안 그래도 요즘 여기저기 물어서 선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사장님도 혹시 좋은 자리 있거든? 소개 좀 해줘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불쌍한 내 아들 잘 챙겨줄 수 있는 여자면 돼요. 불쌍하다뇨? 사모님처럼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그게 사실 우리 아들이 참 어렵게 자랐어요. 어려서 잃어버렸다가 30년 만에 만났다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면 일주일도 모자라지.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잃어버려요? 그래요. 애 어릴 때 여행을 갔다가 그만 잃어버렸지 뭐요. 그 후로 애 찾겠다고 남편이 전국 팔도 안 돌아다닌 곳이 없어요. 그러다 하늘 품고 먼저 가버렸지. 근데 남편이 그 한을 풀려는지 죽고 얼마 안 돼 아들을 찾아 보내준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그렇게 찾아도 못 찾던 아들이 남편 떠나자마자 제 발로 찾아왔더라고. 그게 정말이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다고 하던가요? 고아원을 전전했답디다. 그러다 아는 사람한테 우리 남편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야. 아들을 찾다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사연을 듣다 보니까 자기랑 나이대도 같고 상황이 너무 비슷했던 거지. 그래서 물어 이 어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사연을 듣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셨군요. 드라마 같은 얘기네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들이 맞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아, 요즘은 좋은 세상이잖아요. 혹시 모르니 검사해 봤지. 우리 남편 비서를 시켜서 아들 몰래 검사를 했는데 글쎄 틀림없다는 거야. 내가 그때 놀란 생각을 하면.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분 떠나시고 적적하셨을 텐데. 그런데 아드님이 궁채볶음을 좋아하시나 봐요? 맞아요. 애가 입맛이 토속적이에요. 나물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궁채를 좋아하더라고. 그거 말고도 사장님 손맛이 좋은지 우리 아들이 여기 반찬을 아주 좋아해요. 처음에 시장 구경하다 재미로 들어와 본 건데 덕분에 아들이 잘 먹는 걸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집안일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여길 그렇게 줄기차게 드나드는 거지. 암튼 여러모로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요? 궁채는 죽은 제 남편도 참 좋아하던 반찬이에요. 저희는 이걸로 장아찌도 해먹고 볶음도 해먹고 그랬거든요.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는 장아찌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때 또 들러주세요. 그래요. 맛있게 담가줘요. 그렇게 웃으며 사모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 대화로 저는 사모님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과 동일인임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그 집 아들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 발로 찾아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가 똑같은 사람이 식성까지 똑 감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장사를 일찍 마치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사모님의 대저택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처음 이틀은 허탕을 치고 말았죠. 시간대가 안 맞은 건지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외출해서 들어오는 남편과 떡하니 마주쳤습니다. 한데 저를 본 남편이 못 본 척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불이 나게 그 앞을 막아서며 외쳤어요. 명진 아빠, 나랑 얘기 좀 해요. 또 왜 이러십니까? 저는 말씀하신 그분이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걸 어쩌죠? 저는 아무리 봐도 그쪽이 우리 남편 같은데. 그럼 저희 시부모님을 모셔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아무리 죽은 줄 아는 아들이라도 자식 못 알아보는 부모가 있겠어요? 정말 왜 이러세요?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래요. 경찰 불러요. 가서 지문도 찍어보고 검사 한번 시원하게 해봅시다. 그러자 당황한 남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진짜 그만하라니까. 이러면 너만 큰일 나. 내가 보내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어서 가라고. 거봐, 당신 맞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나 모른 척했어? 당신 그 공장에서 죽은 거 아니었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으면서 왜 연락 안 한 거야? 명진이 보고 싶지도 않았어? 내가 너랑 명진이 생각해서 안 간 거야. 나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잊고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야 이렇게 만났는데. 명진 아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자.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여기서 나랑 이러고 있는 거 알면 그놈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어서 가라고. 그놈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알아듣기 좀 말해. 알았어. 그럼 내가 이따 네 가게로 갈 테니까 지금은 어서 그냥 가. 당신 우리 가게 알아? 알아. 이 집 사모님이 매일 드나드는 그 반찬 가게잖아. 가서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가게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만일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가 집도 알고 있으니 또 찾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데 정말 1시간쯤 뒤에 남편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불을 끄라고 하더군요. 저는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불을 끄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한숨을 쉬던 남편이 놀라운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몇 년 전 집을 나가 전국을 떠도던 남편은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덜미를 잡혀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장기까지 빼갈 기세로 위협하던 사채업자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더군요.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잘못 들어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곧 많은 사업가가 아들을 찾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죠. 결국 아들은 못 찾고 노년의 미망인에게 거액의 이산만 남긴 채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 말에 구미가 당긴 사채업자들이 남편에게 그 집을 찾아가 아들 행세를 하라고 했답니다. 아마 남편이 잃어버린 그 아들과 나이가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무엇보다 남편에게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으니 이용하기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일이 잘 되면 빚을 탕감받는 건 물론 크게 한 몫을 챙겨받기로 했답니다. 보나마나 사모님의 재산을 전부 빼먹으려는 속셈이었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채업자들과 남편은 엄청난 일을 꾸몄더군요. 저와 시부모님이 찾는 일이 없도록 남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술에 취한 노숙인을 꼬드겨 돈을 주고 폐공장으로 유인한 거예요. 거기서 남편 시계를 채우고 불을 냈답니다. 그리고 현장을 위조해 훼손된 시체가 남편으로 보이게 만든 거죠.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기겁하며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은 알지.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해?
당신 사업은 들어먹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멍청하게 살았던 거야. 나쁜 짓도 좀 하고 남 등도 쳐먹고 그랬으면 나도 그렇게 쫄딱 망하진 않았을 거라고. 남들 말 다 믿고 호구로 살다가 쪽박 찬 거지. 그래서 나도 독해지기로 했어.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평생 꿈도 못 꾸던 큰 돈을 얻게 되는 거야. 당신 미쳤어? 남의 눈에 눈물 빼고 얻는 돈이 어디 제대로 된 돈이야? 제발 정신 차려. 야, 우리 명진이를 생각해봐. 못난 부모 만나서 언제까지 고생만 하면서 자라게 할 거야. 안 그래도 조만간 결판 내고 명진이랑 너한테 돌아가려고 했어. 사실 처음에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서 곱게 유산받을까 생각도 했는데 사채업자들이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빨리 끝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업한다는 핑계로 최대한 현금 끌어내고 건물도 미리 증여받기로 했어. 노인네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기다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모정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해? 나는 그런 돈 한 푼도 필요 없어. 당신 그거 결국 다 들통나게 될 거야. 제발 지금이라도 그만둬. 물통이 왜 나?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럴 걱정 없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죽은 사장님 비서도 끌어들여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조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아들에 대한 정보도 다 알아낸 거야. 사모님은 내가 틀림없는 아들인 줄 아는데 무슨 뒤통이 난다 그래. 몇 년 만에 만난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모님의 돈을 빼내려고 혈안이 된 모습이 너무 낯설고 심지어 무서운 생각도 들었답니다. 결국 남편은 계속 자신을 말리는 저에게 입조심까지 당부하더군요. 네가 이번 일 아는 거 사채업자들한테 들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괜히 자꾸 그 집 앞에 얼쩡거리다가 이상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난데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난 이미 이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뭐 아니면 도야. 그러니까 너도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알겠지?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고 머리를 쥐어 뜯어야 했어요. 물론 저도 사채업자들이 겁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량한 사모님을 둘러싼 음모를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계속 그 주위를 맴돌게 됐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경의 변화를 느꼈는지 먼저 반찬 가게로 연락을 해왔어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난 그 인간들 감시를 받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모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나도 양심의 가책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당신은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 자기도 봤지만 우리 반찬 가게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 열심히만 하면 우리 세 식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수하고 명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살자. 제발 부탁이야.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당신 가게로는 못 갈 것 같아. 이 인간들이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 내가 아는 곳에 공사하다 만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내일 밤 10시에 거기서 봐. 남편은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으로 오라더군요. 밤 10시면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지고 주변도 어두울 테니 들키지 않을 거라고 했죠. 다음날 저는 아이를 옆집에 부탁하고 남편과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야밤의 공사장은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했어요. 저는 두려움을 이기려 노래를 중얼거리며 남편을 기다렸네요. 그러자 잠시 후 어둠을 뚫고 저를 향해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그 소리는 한 명의 것이 아니었어요. 무리지어 다가오는 묵직한 발소리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다가온 사람은 남편의 뒤를 쫓던 사채업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들과 함께 나타난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은 놀라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저를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조용히 있으라고 했더니 왜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네가 다 된 밤에 코 빠뜨릴까봐 내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결국 형님들까지 나서게 만들어야겠어. 형님이라니? 저 사람들이 왜 당신 형님이야? 좋은 밥 먹고 좋은 집 살더니 아주 정신 나갔구나. 난 그래도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맨날 명품 쇼핑에 술집 가서 돈 물 쏘듯이 쓰고 도박까지 하는 거 사모님이 모르실 것 같아? 안 그래도 나한테 오실 때마다 한숨 쉬면서 걱정하셔. 그래도 힘들었던 기업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니 곧 정신 차릴 거라고 기다리시더라.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러니? 거기다 사람까지 해치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니, 난 애초에 사람 되긴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그런 헛된 기대는 버리고 너도 네 갈 길 갔어야지. 내가 예정을 봐서 그렇게 기회줬는데 왜 계속 월정월이다 신세를 망쳐? 나는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내 원망하지 마. 이 형님들이 살살 다뤄주기만을 바래라. 그나마 몸뚱이나 멀쩡해야 애라도 먹이 살릴 텐데 이제 어쩌냐? 몇 군데는 부러지지 싶은데. 남편의 말에 저를 바라보던 사채업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오는 것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경찰차가 공사장 앞에 멈춰서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긴장에 풀려 그만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곳은 낯선 병원이었어요. 제가 눈을 뜬 것을 본 여자 경찰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걸더군요. 정신이 좀 드세요? 대보여주신 대로 그 일당들 전부 검거했어요. 그리고 제출해주신 증거로 사기 공모와 방화 살해도 입증했고요. 그 불법 사채업자들은 이 사건 말고도 연루된 게 많더라고요. 다 차근차근 조사해서 처벌받게 될 거예요. 경찰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안심이 되더군요. 사실 저는 남편에게 만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짓말할 때마다 말머리에 헛기침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경찰을 불러놓고 약속 장소로 나갔던 거예요. 저는 형사님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남편과 이 땅의 범행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게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해둔 게 이렇게 쓰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그렇게 사채업자 일당과 남편의 번행은 꼬리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로 징역을 받게 됐네요. 물론 사모님이 받은 상처는 말도 못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정작 사모님은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내가 애도 잃어버리고 남편이 평생 일군 재산도 그 못된 인간들한테 빼앗겼으면 죽어서 남편 얼굴을 어떻게 받겠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모님의 얼굴은 날로 야위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걱정돼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2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저와 사모님은 둘도 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네요. 저희 딸도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친손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은 사모님께서 저를 딸처럼 여기며 남은 생을 살고 싶으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사모님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게 됐네요. 하지만 노년의 충격을 겪은 탓인지 사모님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셨습니다. 결국 저와 만난 지 2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됐어요. 바로 사모님께서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자리한 건물을 제 앞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유언으로 월세 걱정 말고 편안하게 장사했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도 남기셨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난리를 치며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사모님의 재산은 결국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건물에 반찬 가게를 열어 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네요. 물론 여기서 받는 월세만으로도 딸아이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멀쩡한 몸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놔두고 놀고 먹기는 싫었습니다. 요엔을 바라다 인생 망친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될 것 같은 유혹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부디 저희 남편처럼 잘못된 선택만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이 결국 양심을 먹어치우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테니까요. 양심을 잃은 인간의 말로는 처참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